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정원입니다. 오늘은 문명을 가장한 야만의 독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로베르토 볼라뇨의 칠레의 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칠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지요. 자, 그렇다면 칠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칠레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일찍이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마트 등에서 칠레산 와인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농산물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 공산품들을 칠레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교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칠레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군부 독재의 경험과 민주화의 과정을 함께 겪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칠레의 역사에서 특히 20세기 칠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1973년에 일어난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1970년에 선거에 의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은 이제 개혁 정책을 많이 실현하려고 하고요. 그 와중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불거지고 혼란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이에 이제 군부의 장성이었던 이 피노체트 장군이 이 혼란을 일소하겠다는 계획으로 미국의 지원 속에서 쿠데타를 벌이게 되고요. 마침내 쿠데타가 1973년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피노체트 대통령이 취한 정책이나 아니면 행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쿠데타 성공 후에 수천 명의 시민을 반대파로 몰아서 살해나 고문이나 투옥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갖고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십만 명이 탄압을 피해서 이제 국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군부의 철권 통치로 알려져 왔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1988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겪게 되어 오늘날의 민주적인 그 정부 수립을 하게 됐고요.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칠레의 밤의 작가인 로베르토 볼라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토 볼라뇨는 1955년에 태어났고요.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에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멕시코에서 시인으로 살아가다가 이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 스페인에 거주하기도 하고요. 병으로 200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약 47세의 나이로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작가는 죽은 후에 더 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알고 있는 이제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100년의 고독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혹은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야만스러운 탐정, 2666 등 한국에도 그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번역되어 있을 만큼 이 유명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칠레의 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칠레의 밤은 그가 사망하기 전 1년 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소설을 독재 문학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피노체트 독재를 다루는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존의 독재 문학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가 피노체트의 시대의 참상을 그리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문인이나 예술가, 성직자 등 지식인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해서 소설을 이끌고 나갑니다.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 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 뒤에 가려진 권력력을 가감없이 폭로하면서 이 문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는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파블로 네루다, 옥타비오 파스 등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선배 문인도에게도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작품의 줄거리를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품의 주인공은 세바스티안 우르티아 라크루아 신부입니다. 그리고 필명으로는 이바카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신부는 이제 1950년도에 사제 수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물음표로 나와 있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늑다리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이바카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마다 이제 늑다리 청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나중에 작품의 결말에 가서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바카체 신부는 사제 수업을 받은 이후에 문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평론가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시인과 문학평론가로 유명세를 타게 되지요. 그리고 단순히 시인과 문학평론가, 문단에서만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부의 정보기관의 후원으로 유럽의 각지의 성당을 방문하는 그리고 참관하는 그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이바카체 신부는 정보기관의 후원으로 유럽 각국의 성당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중에서도 유럽 각국의 성당들에서도 그 고색 창연한 오래된 성당들에서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의 성당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비둘기의 분비물들을 혹은 똥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다름 아닌 이들은 성당에서 신부들이 매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작품 속 내용을 읽어볼까요? 비둘기 똥이 위대한 로마네스크 유적이나 고딕 유적의 주요 파괴자라고 설명해 주었다. 피스토이아를 비롯해 유럽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비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이 있었다. 조금 더 넘어가서 85쪽으로 봐볼게요. 신부의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성모 마리아 성당 위를 날고 있던 거무스름한 새가 매이고 피에로 신부가 매사냥의 달인이 되었으며 그것이 고 오래된 성당이 비둘기 소탕에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종로 위에서 안뜰로 연결되는 계단과 성당 옆에 있는 검붉은 벽돌이 깔린 광장을 보았지만 이제 비둘기 한 마리 볼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비둘기를 다 매를 통해서 소탕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일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럽의 성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청결을 위해서 매라는 폭력을 동원하여 비둘기를 사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작품 속을 볼까요? 91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라 루리고 하고 다시 소리친 기억이 나고 건강하지 못한 날갯짓 소리가 여러 차례 돌리고
매가 사라지기 전 내 발밑에 반경 10m 안에 쌓아놓은 피투성이 비둘기들이었다. 자, 매가 비둘기들을 사냥하면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볼라뇨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야만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비둘기가 소란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매를 통해서 이것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야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독재의 원리가 이 매사냥과 유사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자면 아까 잠시 제가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자면 피노체트도 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살인하고 감금하는 고문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사냥과 피노체트의 독재가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소설은 이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성당의 매사냥 프로젝트, 비둘기 사냥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이 폭력의 역사가 라틴 아메리카, 칠레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95쪽을 볼까요? 어이 친구, 이거 아주 고약한 일인데 수천 마리의 매가 무리를 이루어 대서양 창공에 높이 떠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날아가는 꿈을 꾸었어. 즉, 이 매들이 단순히 유럽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특히 칠레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고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이 문명을 가장한 야만의 독재를 일으킨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지식인들, 그다음에 성직자들, 그리고 문인들로 넘어가서 이 주인공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소설 속에서는 이 혼란한 시기 혹은 이 긴급한 시기,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시기에 특히 사회가 지식인의 목소리를 필요로 할 때 이 지식인들은, 특히 주인공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권력의 편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노체트와 군장성들에게, 그룹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피노체트나 군장성 그룹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비호를 받게 되고 문인으로서도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볼라뇨는 소설 속에서 문인들의 독재 시기에 문인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노체트도 이 통금을 실시했었거든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 몇 시가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통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통금이 계속되자 한 주말마다 한 부부의 저택에서는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이제 회합을 하고 이제 외로움을 나누고 심경을 토로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저택은 문인들의 혹은 지식인들의 아지트이자 해방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이 피노체트 정부 반대파에 대한 고문과 취조가 자행되는 바로 그 장소라는 이 섬뜩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집주인 진보적인 문인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술을 베풀고 같이 대화를 했던 집주인인 미국인이 미 정보국, 즉 CIA의 직원이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결국에는 이 집주인은 문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문인들은 누구 하나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자기가 갔던 집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 주인이 정보국, 특히 미국과 연결된 정보국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모두 다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피노체트가 실각하면서 민주화의 시기가 다가왔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자, 그 이후 민주화 이후에도 이 문인들은 이 고문이 일어났던 자신들의 아지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서 참여했다는 것도 완강히 부정을 하게 되고요. 자신들이 했던 어떻게 보면 독재 정부에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참여한 것들을 거부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게 자신의 문학적 커리어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누구도 양심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은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 집주인들, 그 고문이 자행되고 되었던 공간, 하지만 또 문인들의 아지트였던 그 공간들,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주인은 사라졌고 집주인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집주인인 아내, 칠레인 아내한테 이제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 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냐면요. 칠레에서는 다 이렇게 문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위안이나 자기 변명을 내세우면서 넘어가려고 하지요. 즉, 모두 다 독재 시기에는 다 그렇게 했고 다 야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지금에 와서야 그런 것들을 나한테 양심 고백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성을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품은 이제 결말로 다다르는데요. 이제 작품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아까 말했던 늑다리 청년, 다른 등장인물 늑다리 청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늑다리 청년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 순수한 영혼의 자신인 신부이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것이죠. 자, 이제는 그 당시에는 문학이라는 것이 사회를 비판하고 시대적인 양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자신은 문단에서 권력을 얻고 이름을 얻고 유명한 시인과 문학평론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권력에 동조하고 야합하게 됐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라고 했던 인물이 이제 그 늑다리 청년이고 그 늑다리 청년의 늑다리 청년이 요구한 자신이 어릴 적에 가졌던 순수한 영혼이 요구하는 어떤 성찰이나 반성을 끝까지 이 주인공도 그리고 칠레의 당시의 많은 문인들도 그런 성찰이나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늑다리 청년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통해서 이 소설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 칠레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한다. 이 어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품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민주화 이후에도 독재의 망령이 짙게 들이운 칠레 사회에 대한 어떤 자조적이고 어떤 암울한 자기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지트의 집주인 아내는 칠레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한다고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지만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칠레 사람들은 이 시대적인 양심이나 시대적인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문학을 한다. 이렇게 칠레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한다라고 자조적인 자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읽었던 칠레의 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칠레의 밤은 피노체트 독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독재 소설로도, 독재 문학 혹은 독재 소설로도 분류되는데요. 이 소설이 과연 독재를 다루는 소설로서 어떤 특별한 함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독재는 문명이 야만에 의해 중단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라뇨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볼라뇨는 대중의 목소리를 야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문명이라는 이름을 들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노체트의 독재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지요. 다른 한편 볼라뇨는 독재뿐만 아니라 이 문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근대 세계나 아니면 서구 세계 혹은 근대성 이런 부분에까지 급진적으로 성찰할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 평범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죠. 독재는 단순히 독재자 혹은 그의 그룹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만이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침묵하고 자신의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공조하는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문인들, 그리고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을 더 공고하게 하고 더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그 악을 깨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줄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에 침묵하거나 공조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판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베르토 볼라뇨의 칠레의 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150페이지 가량 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모골이 송연한 독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칠레의 밤을 읽어보시면서 그 칠레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악이라는 것이 평범하지만 계속 강화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지식인들, 예술가들, 혹은 문인들, 혹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